기다리겠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14살 소녀가 한 그 말.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이 걸렸습니다. 양반 도령은 떠났고 세상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매일 밤 낡은 은비녀 반쪽 하나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두 반쪽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야담놀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봄이었습니다. 전주 가명의 새 감사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돌던 그 봄날. 나는 여느 때처럼 검은고를 안고 잔치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몸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비단 치마 끝을 여미고 머리에 비녀를 꽂고 검은고를 아는 채 상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 그 모든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내 손이 검은고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는 남자의 눈빛. 그 눈빛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봄날 담장을 넘어오던 12살 소년의 눈빛. 내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미소 짓던 그 눈빛.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품을 떠난 적 없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은비녀 반쪽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비녀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이 비녀 반쪽을 기억하십니까?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이 30년의 기다림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연화입니다. 꽃이연. 꽃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연밥을 드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화라고 지었다고. 나는 전라도 남원관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옥녀는 남원에서 알아주는 관기였습니다. 검은고를 뜯으면 듣는 이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시조 한 가락을 읊으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 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나는 태어났으니 내가 걸어야 할 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기에 따른 관기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도였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남원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광활로 아래 요천강 물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강 위로 버드나무 가지가 하느작거리고 두견새 우는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검은고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후원 툇마루에 앉아 강 저편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어린 마음에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산을 넘어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나이 10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검은고를 배우다가 잠깐 쉬는 참에 후원 한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마루 위로 내려앉고 요천강 물소리가 담장 너머로 가늘게 들려오는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위로 사내 아이 하나가 얼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소.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것이 영락없는 양반 도령의 차림새였습니다.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특이했습니다. 장난기가 반짝이면서도 어딘가 맑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오? 나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겁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관아에서 자랐으니 별이별 사람을 다 봤었거든요. 나는 이 판서 댁 준혁이라 하오. 담 너머로 검은고 소리가 들려서 그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소. 아이가 약간 머쓱한 얼굴을 했습니다. 볼이 조금 붉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리에 이끌려 담장까지 기어 올라왔다는 것이 영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나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날부터였습니다. 이준혁은 자주 담을 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매일처럼. 내가 검은고를 뜯으면 준혁은 그 옆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박자를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목소리가 좋지도 않으면서 가끔 따라 부르려 해서. 내가 웃음을 터뜨리면 귀까지 빨개지며 다시 해볼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옥년이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연화야. 예, 어머니.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 도령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보기 좋구나. 허나 한 가지만 알아두거라.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아무리 애가 타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란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 10살 나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예,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되기까지 나에게는 3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담장을 넘어오는 12살 소년이 평생 내 마음속에서 가장 환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준혁 도령은 남원 이판서 댁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본명은 이광윤. 전라도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명문 양반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 낙향한 뒤에도 위세가 대단해서 남원고을 원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안의 외아들이 자꾸 담장을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관아 후원으로. 준혁은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글을 읽히면 한 번에 외웠고 시를 짓게 하면 어른들도 탄복할 만큼 빼어났습니다. 이 판서가 아들에게 품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남원고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낼 것이다. 그 말이 이 판서의 입버릇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책을 붙들고 있어야 할 오후에 담장을 넘어 관기처자 곁에 앉아 검은고를 듣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준혁 도령의 그 용기가 조금은 웃기기도 하고 조금은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했습니다. 요천강에서 물장구를 치고 광활루 그늘 아래 앉아 시를 짓고
내 검은고 소리에 맞춰 준혁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봄에는 버드나무 아래서 꽃잎을 날렸고 여름에는 강가에 발을 담갔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광안루를 걸었고 겨울에는 눈이 쌓인 후원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시간들은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준혁은 어깨가 넓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나는 소녀에서 처자로 피어났습니다. 담장을 넘어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겠지요. 하지만 만남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나이에는 알지 못하는 이치인데 지금은 압니다. 그러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이 담장을 넘어왔을 때 나는 후원 구석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눈물은 없소. 준혁이 내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의원이 그랬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해가 기울고 후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도록.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은 더 자주 왔습니다. 어디선가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고 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몰래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옥녀는 그런 준혁을 볼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그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서 댁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아들이 자꾸 어디를 다니는지 수상히 여겨 하인을 시켜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하여 준혁이 관기 처자와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 판서는 크게 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준혁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소? 당장 끊으라고 하셨소.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예, 라고 대답했소. 하지만 준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소. 그 마음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을 듣던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 순간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준혁이 16, 내가 14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준혁이 담장을 넘어왔을 때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가슴에 이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도령,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연화. 준혁이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 밖에서는 찬바람이 담장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마른 낙엽이 후원 마당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한양박 참판댁 따님과 혼담이 정해졌소. 내 손이 검은 곳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길었는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짧았을 수도 있고 아주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스르르. 그러시군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 나는 이 혼담을 원치 않소. 도령, 당신을 두고 다른 혼사를 올릴 수 없소. 나는 천천히 검은고 줄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령,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는 관기의 딸입니다. 도령은 이 판서 댁의 외아들이십니다. 이 둘은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지금도 그 자리가 시립니다. 도령이 상관없어도 세상이 상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흐트러지면 준혁이 더 힘들 테니까. 저는 도령이 힘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령 때문에 이 판서 어른과 집안이 곤란해지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연화, 어서 돌아가십시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가겠소. 도령, 나는 못 가겠다 했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바람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점점 심해지는 기침이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툇마루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다시 나왔을 때 내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인지 아까의 말 때문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의원이 오늘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 예, 나는 떠나지 않겠소. 혼담도 아버지의 명도 잠시 미뤄두겠소. 어머니가 나으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소. 내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떠나보낼 때 더 아플 것이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령 그러시다가 이 판서 어른께 들키시면 무릎 꿇고 빌겠소. 매를 때리면 맞겠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나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마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구해온 약재가 효험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 줄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잠깐의 것이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혁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준혁과 나, 그리고 어머니 셋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앉는 것도 힘드신데 억지로 허리를 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도령. 예, 어머님. 준혁이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깊고 슬펐습니다. 내 딸과 도령의 마음을 내가 모를 리 없소.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 편이 아니오. 이 판서 어른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조정법도로도 양반과 관기는 혼인을 맺을 수 없소. 어머님, 그러나 저는 다 알고 있소. 어머니가 조용히 준혁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훗날 도령이 출세하거든 연화를 잊지 말아주시오. 법도가 허락하는 방법을 찾아서 연화를 거두어 주시오. 그것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마지막 부탁.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준혁이 두 손을 모아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나를 광안루로 데려갔습니다. 달이 요천강 위에 풀려 있었습니다. 물 위에 달빛이 흔들렸고 버드나무 가지는 달빛을 흔들어 쏟아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날 밤은 조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은빛이 달빛 아래서 고요히 빛났습니다. 준혁이 그 비녀를 천천히 반으로 꺾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꺾어지는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혁이 반쪽을 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내가 갖겠소.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이 두 반쪽을 맞추겠소. 그날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나는 그 비녀 반쪽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은빛이 손바닥 위에서 따뜻해졌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안루 아래 요천강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달은 여전히 강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우리 두 사람을 모르는 척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그 밤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될지 나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을 간신히 버텨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 결국 자리에 눕고 마르셨습니다. 일어나시는 날이 점점 줄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손이 가늘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나는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떠드리고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잠드신 틈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기침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났습니다. 준혁도 자주 찾아와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이 판서 몰래 집안 약장에서 꺼내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우신 채로도 내게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연화야. 예, 어머니. 검은 고는 손으로 뜯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뜯는 것이란다. 기쁠 때는 기쁜 소리가 나고 슬플 때는 슬픈 소리가 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담긴 음악은 듣는 이의 가슴을 열 수 있는 것이야.
예, 어머니. 그리고 연화야.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힘이 전보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이 세상이 너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도 원망하지 말거라. 원망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거라.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너는 알겠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서야 눈을 감으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이불을 고쳐드리려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나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주신 것은 편안한 얼굴이었으니까요. 나도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자리에 검은고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새벽 요천강 물소리 속에서 내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픈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뜯으면 뜯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였습니다. 마음이 담긴 음악은 듣는 이의 가슴을 연다고. 나는 그 새벽에 내 자신의 가슴을 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 어머니, 여의고도 저렇게 검은고를 치다니. 그날 아침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검은고를 뜯는 것을 멈추고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짧을 것인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옥년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본격적으로 관기로 등록되었습니다. 남원관아의 기적지지에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연화, 나이 15. 그것이 내 이름 옆에 붙은 전부였습니다. 관기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릴 때부터 보며 자랐습니다. 잔치 자리에 불려나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도 웃으며 견뎌야 하는 삶.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검은고 솜씨, 노랫소리, 그리고 말씀. 원망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거라. 그 말이 날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검은고 솜씨는 이미 남원 어느 기생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고, 노랫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적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원 제1의 기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화 기생이 오늘 자리에 나온다더라. 그 검은고 소리 한 번 들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귓속에서 맴돈다더군. 그런 소리가 남원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 하지만 화려한 잔치 자리에서 나는 늘 어딘가 멀리 있었습니다. 손은 검은고 줄을 튕기고 입은 노래를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어딘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가 어딘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잔치 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나는 조용한 곳에서 품 안의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은비녀 반쪽이었습니다.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면 그날의 광활루가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반으로 꺾이던 그 소리가, 준혁의 손이 내 손 위에 비녀 반쪽을 올려놓던 그 온기가. 기다리겠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그것은 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한양으로 올라가 글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아들을 멀리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관기 처자와 어울린다는 소식을 들은 뒤 서둘러 한양 친척 집에 보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따금 준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도 글솜씨가 빼어나다느니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느니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켠이 조금 더 시려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가 높아질수록 나와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비녀 반쪽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오늘 하루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들어주는 이도 없이.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해야만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한양으로 올라간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몰래 남원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핑계를 댔다고 했습니다. 남원까지는 걸어서 닷새 길이었지만 준혁은 쉬지 않고 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후원에 앉아 있을 때 담장 너머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준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더 넓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린 소년의 흔적이 조금 더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군요. 보고 싶었소. 그 네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광활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요천강이 여름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한양 생활은 어떠십니까? 힘드오. 하지만 참을 만하오. 연화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오? 예. 어머니 가르침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소.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돌아오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광활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검은고를 뜯었고 준혁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저녁 노을이 요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있겠소. 약속하십니까? 약속하오. 준혁이 다시 한양으로 떠나던 날, 나는 관아 담장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배웅하는 내 방식이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준혁이 사라진 자리에 먼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가을이 더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잔치가 열리고 끝났습니다. 남원에서 나의 이름은 점점 높아져 갔고 한양에서 준혁의 글솜씨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잔치에서였습니다. 몇몇 양반들이 나를 수청 들게 하려 했습니다. 나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관아 원님이 연화는 특별한 기생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비녀 반쪽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오늘 하루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등에 약통을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구봉 선생이라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병을 고치는 의원이라 했습니다. 구봉 선생은 관아 마당에서 내 검은고 소리를 듣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음악이 끝난 뒤 노인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첫자. 예. 그 검은고 소리에 무언가 담겨 있더구나. 슬픔이면서 기다림이고 기다림이면서 사랑이더라. 그런 소리는 아무나 낼 수 없는 것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라 진심이요. 내가 80평생 많은 음악을 들었지만 저렇게 진심이 담긴 소리는 드물었소. 구봉 선생은 그날 이후 며칠을 관아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노인은 내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 이름과 쓰임새, 사람의 기색을 보고 병을 짐작하는 법,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기다림이란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구봉 선생이 떠나던 날, 내게 작은 약통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아프면 이것을 써라. 그 약통은 이후 오랫동안 내 품속에 비녀 반쪽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구봉 선생이 가고 난 뒤 나는 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을 가꾸는 것.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검은고를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약초 공부도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잘 살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님을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준혁이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혁이 한양으로 올라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봄, 식년시 과거가 열렸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먼 곳에서 들었습니다. 준혁이 시험장에 들어섰을 그날, 나는 남원관아 후원에서 평소처럼 검은고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까닭없이 잘 치르고 계시겠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도처럼.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원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준혁, 장원급제.
그 소식이 남원 고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 댁 아들이 장원이라네. 남원에서 장원이 나왔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판서 댁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풍악 소리를 관아 후원에서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나는 검은고를 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꽉 찼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잘 됐다. 이제 오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품 안에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낮빛 아래서도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그것을 도령 해내셨군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혁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관아 후원에서 준혁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급제하셨군요. 그렇소. 이제 됐소.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소. 내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을 것입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말씀드리실 겁니까? 그렇소. 오늘 저녁에. 그날 저녁 준혁은 이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준혁에게 들었습니다. 이 판서가 얼마나 크게 진노했는지. 300년 이씨 가문 운운하며 방바닥을 내리쳤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관아에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관아 원님의 부름이 왔습니다. 원님은 나를 보며 민망한 얼굴을 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너를 전주 가명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 내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판서 어른의 뜻이다. 거역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사흘 안으로 떠나야 한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막겠소. 막지 마십시오. 막으시면 도령만 더 힘들어집니다. 이 판서 어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오? 나는 천천히 품 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전주에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도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준혁도 품 안에서 자신의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반쪽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꺾인 자리가 딱 맞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짝. 반드시 찾아가겠소. 믿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나는 전주로 떠났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에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준혁이 관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오겠소. 나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가마가 움직였습니다. 남원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광안루가 멀어지고 요천강이 멀어지고 준혁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내 기다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주 가명은 남원보다 크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잔치도 많았습니다. 희생도 많았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준혁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던 남원도 없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낯선 잔치 자리. 검은 꼬마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뜯었습니다. 전주에서 나를 먼저 알아봐 준 것은 늙은 기생 월향이었습니다. 너 검은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월향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생긴 인연이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남원에서 왔습니다. 남원. 거기서 누구한테 배웠어?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솜씨가 대단하셨나 보지. 딸이 이 정도면. 그렇게 말하며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 생각을 나게 했습니다. 전주에서도 나는 빠르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남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검은고 소리가 남다르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전주 제1의 기생이라는 소리도 조금씩 들렸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고 홀로 방에 앉으면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비녀 반쪽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저 전주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향이 내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남원 이판서 댁 아들이 한양정 대감댁 따님과 혼인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손에서 검은고 채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채가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월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짐을 내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 기다림이 될지. 전주 가명에 새 감사가 부임했습니다. 새 감사는 권력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여러 가지로 가명 사람들을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감사가 나를 수청 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소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락. 내가 뭔데 허락이야?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단호함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지지 않았습니다. 단호함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다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나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비녀 반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지도록.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월향이 몰래 매물을 써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추록하던 날 아침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햇빛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고 햇빛을 얼굴에 받았습니다. 그때 월향이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이준혁 도령이 혼인을 올렸대. 그 말이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 않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픔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 번 꺼내놓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비녀 반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비녀를 돌려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령은 이제 다른 분의 남편입니다. 이 비녀를 쥐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원망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거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구봉 선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기다림이란다. 나는 손 안에 비녀 반쪽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도령이 혼인을 했어도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도령의 마음 안에 내가 있는 한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이 비녀 반쪽이 있는 한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 다짐이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앉아 어둠 속에서 검은고를 꺼냈습니다. 새벽 내내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향이 물었습니다. 연화야, 어젯밤에 검은고를 뜯었느냐? 새벽 내내 소리가 들리던데. 예. 슬픈 소리더라. 슬픔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월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며 검은고를 뜯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뜯었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전주 일대에서 연화의 검은고 소리가 달라졌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예전에도 좋았는데 이제는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고. 슬픈 사람이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쁜 사람이 들으면 더 기뻐진다고.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5년, 10년, 20년. 나는 전주에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노래와 검은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생. 하지만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기생.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래. 30년 가까이. 미친 것 아냐? 아니, 사랑에 미친 거지. 그 수군거림이 결국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주 제1의 기생 연화는 30년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그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뭐라고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비녀 반쪽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비녀의 은빛이 세월에 조금씩 발해갔습니다. 한때는 달빛 아래서 고요히 빛나던 것이 이제는 빛이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으로 꺾인 그 자리가, 나의 반쪽을 기다리는 그 모양이, 한편 준혁에 대한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총명하고 성실한 관리로 이름을 날린다는 소식, 부인과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소식, 그리고 어느 해 그 부인이 병을 얻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부인이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준혁이 아프겠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올라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비녀 반쪽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많이 힘드시겠군요. 그 말을 했습니다. 들어줄 이가 없는 밤에.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 전라감사가 부임한다고, 한양에서 내려온다고. 나는 그 소문을 별다른 감흥 없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바뀌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녀 반쪽을 손 안에 쥔 채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임 첫날 저녁 가명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검은고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에는 새로 부임한 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백발이 섞인 40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는 검은고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줄을 고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석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이 검은고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봄날 담장을 넘어오던 12살 소년의 눈빛. 내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미소 짓던 그 눈빛. 광안루에 나란히 앉아 요천강을 바라보던 그 눈빛. 이준혁.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30년이 한꺼번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잔치 자리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검은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품을 떠난 적 없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은비녀 반쪽.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몇 걸음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비녀 반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비녀 반쪽을 기억하십니까?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품 안에서 자신의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30년을 품고 다닌 반쪽이었습니다. 나의 것처럼 빛이 바랬습니다. 두 반쪽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꼭 맞는 자리로 두 반쪽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흔여섯, 남자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억하오. 그 두 글자가 흘러나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알고 있소.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알고 있소. 준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비녀가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는 보내지 않겠소.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내지 않겠소. 30년을 기다려온 내게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나를 가명 안 조용한 처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라감사 이준혁의 이름으로 올라간 그 상소에는 전주 가명관기 연화를 정식으로 속량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달라는 청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관기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적의 이름을 올리고 살아온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령,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겠소.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관기를 속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원급제 출신의 전라감사가 직접 올린 상소였고 이미 고령에 접어든 노기생 하나를 속량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내 이름이 기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관기로 살아온 내가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기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기쁜 일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바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자유로워지기를. 도령. 이제 도령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오. 준혁 서방님. 준혁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소. 그게 좋소. 준혁은 이어서 혼례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혼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소.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을 기다렸소. 그 기다림에 걸맞은 자리를 드려야 하오. 그것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흘렸던 그 어떤 눈물보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를 말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가 전주 가명에서 치러졌습니다. 준혁이 내 머리에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두 반쪽을 하나로 이어붙인 그 은비녀가 내 머리에서 빛났습니다. 30년 만에 하나가 된 비녀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비녀를 꽂아주던 그 온기가 지금도 머리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전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비녀가 30년짜리 약속이라더군. 살면서 저런 사랑을 볼 줄은 몰랐어. 진짜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그 수군거림이 이번에는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온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다림이 끝난 자리에 어느덧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전라감사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갔다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다시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남원 땅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검은고 소리가 들려 넘어오던 그 관아 후원은 이미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요천강은 그대로였습니다. 광안루도 그대로였습니다. 버드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봄이면 강물빛이 유난히 맑다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광안루 난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머리는 온통 흰빛이었습니다. 나도 귀 밑으로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10살, 12살 아이들은 이미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요천강 물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봄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12살 때처럼 처음 담을 넘어 들어왔던 그날처럼. 곡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좋소. 그때보다 더 잘 듣습니다. 그래, 더 좋소.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봄 햇살 속에 흩어졌습니다. 내 머리에서 은비녀가 봄 햇살에 빛났습니다. 두 반쪽이 하나가 된 그 비녀가. 세월이 가도 그 은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요천강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강 위에 부서졌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두견새 우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길었는가? 물론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봄날 오후 광안루 난간에 나란히 앉아 요천강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있다면 그 30년은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비녀 반쪽 하나를 쥐고 30년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엾다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도 했겠지요. 그런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검은고 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구봉 선생이 가르쳐 주신 약초 지식이 쓸 때가 생겼습니다. 전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음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다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삶 속에서 자신을 가꾸고 사람을 사랑하고 원망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살의 나는 몰랐지만 30년이 지나 그 뜻을 온 삶으로 배웠습니다. 비녀 한쪽이 없으면 나머지 반쪽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 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갈라놓으려 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찾게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는 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당신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내 삶이 증명한 것처럼.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코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